주에 북극여우가 눈여겨본 뉴스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3년째가 접어듭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12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근데 트럼프가 원래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유세 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취임 직전에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목표 기간을 24시간 내에서 6개월 내로 수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2월 12일에 트럼프와 푸틴이 무려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 트럼프가 길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길래요? 트럼프가 SNS에 쓰기로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평화회담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격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말을 하는데 푸틴이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걸 침략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G7 러시아 다시 불러들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봐서 이렇게 푸틴과 러시아를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모스크바로 초대를 했대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미국 대통령을. 그리고 양쪽이 서로를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죠. 원래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미국 가면 사실은 체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초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트럼프는 그럼 서로 워싱턴에도 와라 이러면서 서로를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네요. 과거에 바이든이 푸틴을 살인마, 독재자, 깡패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수천 개의 제재를 당했잖아요. 네. 러시아 여권 가지면 휴가도 못 가요. 그래서 거의 다 뭐 북한 아니면은 터키 이런 데 가거든요. EU 국가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또 여행도 맘대로 못 다니잖아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트럼프가 직접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축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게 왠지 트럼프가 바이든 지우기 마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잘못해서 이 전쟁도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G7에서 퇴출을 했기 때문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런 다른 몇몇 민주당 대통령이 실수다. 러시아가 G8에 남아 있었으면 이 전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서 민주당 정부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 바이든에 대한 지우기 이걸 떠나서도 두 사람은 과거에도 굉장히 막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퇴임을 한 이후에도 7차례 정도 통화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았었다고 해요. 네. 혹시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는 푸틴을 말할 때 영리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둘이 언제나 좋은 관계였다 뭐 이랬고 또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여기 독립을 승인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평화유지 명목으로 러시아 군을 그 안에다 보냈잖아요. 우크라이나 진입을 시켰는데 이걸 보고 천재적이다. 너무나 멋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도 이거 멕시코 남부에 써먹어보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취임 직후에 러시아의 종전을 촉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취임 직후에 바로 러시아랑 종전 협상을 24시간 안에 끝내서 했는데 잘 진행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푸틴이 지금 잘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를 망치고 있다. 전쟁을 계속하는 건 러시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역대급 트럼프가 푸틴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비판적인 수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는 대놓고 욕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좋은 관계인 게 맞는 것 같고 푸틴 또한 그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 맞았던 적 있었죠.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총 맞은 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용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때 이제 총 맞고 막 주먹을 불끈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사람 용기 있고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뭐 끼리끼리 아니니까 싶어요. 네. 근데 이번에 통화를 하고 나서 푸틴 대통령 굉장히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댄 이 유럽 정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이 회담의 당사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 배제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결정할 거야. 너네 다 빠져. 이렇게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럽 리더들을 다 제끼고 둘이서만 결정할 수 있기를 푸틴은 바래왔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통화로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죠. 트럼프가 얻게 되는 것은 뭘까요? 혹시 마크 포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동안 국제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름인데 이 포겔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었죠. 모스크바 소재에 있는 미국 학교의 그 교사로 9년 동안 러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2021년에 미국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던 중에 이 사람이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마약을 밀수했나? 러시아에서는 네네. 사실 그게 큰 죄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만성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적법하게 지은 대마초였대요. 28g. 네. 그래서 이 소량을 소질하고 있었는데 이걸 마약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사실 러시아와 그 바이든 관계 좋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러시아 법원이 이 사람한테 14년형을 선고를 해요. 근데 이게 살인죄보다 더 큰 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냥 러시아에서 구했으면 안 됐나? 그걸 굳이 미국에서 가지고. 근데 러시아가 마약이 굉장히 뭐 하여튼 까다롭게 그런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그래서 이 포겔이 미국과 네. 러시아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막 걱정하면서 계속 연일 막 그런 메이저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바이든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빼오려고. 매번 실패를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협상을 주도해서 3년 반 만에 이 포겔을 전용기에 태워서 탁 데리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보통 인질 협상은 제3국에서 하는데 이거를 그 트럼프가 내세운 특사가 제트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해당국에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데리고 왔다고요? 네, 협상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람의 모친을 만나서 바이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아들 꼭 데리고 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 지켰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장면을 연출했죠. 이거만 딱 놓고 보면은 내가 만약에 트럼프 지지자다. 이건 완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 아닙니까? 제가 또 이거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네. 얼마나 연출이 좋았는지 눈이 펄펄 내리는 밤 10시 반에 네. 백악관에 이 사람이 목에 성조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트럼프가 막 맞아주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지지자였으면 이 사람 진짜 그렇죠. 감동하면서 좋아했겠다 그래도 싶은.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그렇게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태 안 되던 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겔도 트럼프하고 나를 구해준 특사 이 사람 나의 영웅이다. 나는 정말 평생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을 사람 했죠.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네. 예. 자. 특사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특사가 또 특이한 사람이 흥미로운 특이해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도 마무리 지었고 최근에 억류됐던 이 마크 포겔도 성사시켰죠. 협상에서 그 석방을. 와. 이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의 친구예요. 40년 지기 절친.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네, 오랫동안 친구.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많이 기용을 하잖아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 예,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데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는 사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변호사고 1980년대 뉴욕의 부동산 전문 로펌에서 트럼프를 의뢰인으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관계를 쌓게 돼서 이 사람도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브롱스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자산이 7천억 우리 돈으로. 그래서 엄청난 억만장자이고요. 그다음 네. 트럼프의 선거 유세 때 지지 연설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정말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부르는 트럼프의 40년 지기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 유대인. 네, 유대인이에요. 이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 어떻게 이끌어낸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중동 특사를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거부터 보이더라고요. 그쵸? 지금.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중동과 부동산 그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되게 예. 그 중동의 큰 손들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휴전 협상이. 네.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이때도 제트기를 타고 건너가요. 개인 제트기를 타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는데 이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대요.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 네타냐후가 안식일에는 나 사람 못 만난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더니 네. 이 사람이 상관없다. 무조건 나와라 이러면서 더 이상 협상이 지연돼서는 안 되고 네가 이런 협상을 끝낼 권한이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걸 아마 네타냐후도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틀 뒤인 1월 13일에 휴전 협상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했거든요. 1월 13일에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러시아 인질 협상도 맡긴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어떤 평가가 나도냐면 바이든이 임기 내내 못한 걸 트럼프는 한 달도 안 돼서 해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고맙죠. 사실 뭐 이런 평가 받을만 하긴 하네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는 어떤 합의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인정해라. 지금 이제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들 있죠. 네. 이거 인정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종전협상 하겠다. 이건 진짜 러시아 입장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할 생각 없고 향후 군사 지원, 재건 지원 이거 다 유럽이 책임져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종전 협상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국왕. 그렇죠. 빈살만. 네. 이 빈살만이 이 뮤추얼 공동의 친구래요. 그래서 그 트럼프하고도 친하고 푸틴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간의 평화 협상을 많이 도왔었다고 중재자로 도왔었다고 하는데 네. 특히 빈살만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1기 시절에 첫 번째 해외 순방국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의미를 주니까 사우디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2기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전화 통화한 사람 빈살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래서 뭐 빈살만한테 위기가 있었을 때도 트럼프가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그 답례로 빈살만은 그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미국에 엄청난 펀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무기 계약도 대규모로 체결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쏠쏠하게 챙길 수가 있었죠. 네. 저 근데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이걸 종전을 논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데 푸틴하고 통화를 한 후에 사실 젤렌스키하고도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었고 또 사실은 푸틴하고만 통화를 하게 되면 국제 여론이 비판적일 것 같아서 그쵸. 그냥 약간 면피용으로 젤렌스키랑 통화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푸틴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국경 되찾을 가능성 없고 나토 가입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이루어진 어떤 협의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도 협상 테이블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나토는 그 5조 공동 방위 조약이 있어서 나토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침범을 당하면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이 전쟁에 네. 참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게 자기들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계산인데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 많이 내는 유럽에도 분담금 더 올려라. 2%에서 5%까지 올려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무임승차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이건 약간 핑계일 것 같고
미국이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12일에 젤렌스키가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50%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히토류 50% 우리한테 주면 그런 군대 보내줄게. 미국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러시아가 침범 쉽게 못한다. 우리한테 50% 넘겨. 이렇게 결국 얘기를. 돈 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히토류의 가치가 거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6조 원 정도 된대요. 이야. 그래서 서명을 해라 했는데 젤렌스키는 사실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꼼꼼히 읽어봤더니 안보 보장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병력을 언제까지 뭐 몇만 명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평화를 지켜주겠다 이런 내용만 있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유럽도 있는데 유럽의 입장은 어때요? 유럽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일단 2월 14일에 독일 뮌헨에서 벌어진 뮌헨 안보회의가 있었어요. 여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안보 얘기 별로 안 하고 지금 유럽 잘못하고 있다. 너네 이민자 많이 받았지. 왜 구구정당 배제해? 막 이러면서 이런 비판을 늘어나서 유럽 정상들이 지금 되게 당황한 상태였는데다가 거기다가 통화까지 러시아로 푸틴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배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비상 정상회담을 잡았습니다. 유럽은. 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테고 또 난리인 곳이 한 곳 더 있죠? 맞아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소식입니다. 네. 네. 콩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콩고가 식민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네. 누군지 아시죠? 벨기에. 맞습니다. 1960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1월 초에 M23 반군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콩고의 동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에 콩고 동부의 북키부의 주요 도시인 고마를 점령을 했는데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이 M23 점령지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는데요. 아이고. 고마 거리에서만 약 2,000구의 시신을 수습을 했고 900구의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보관돼 있는데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000명 이상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매장을 하지 않은 채 놓여있는 시신이 많아서 세계보건기구는 잠재적인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감옥에서 4,000명의 재소자가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무법천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근데 M23이 뭐예요? M23에서 여기 M이 마치예요. 그래서 2009년 3월 23일 M23 3월 23일을 뜻하는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투치족 반군 단체인 인민방위 전국 평의회 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날인데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켜지지 않는다. 이래서 이걸 지켜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M23 3월 23일을 이름으로 정했어요. 네. 이 콩고 내전이 르완다 내전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네. 르완다의 후투족, 투치족, 이렇게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주소를 쓸 때 이제 이름을 쓰면 사람 아프리카에서는 얘 무슨 족이구나 이렇게 부족인 걸 다 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만 보고도 얘 무슨 족이구나 이렇게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반목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 투치족은 소수예요. 그리고 상류층이었어요. 지배층이었죠. 근데 1959년에 루안다에서 후투족이 이제 지배를 받던 이 다수의 후투족이 혁명을 하면서 투치족의 지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후투족, 투치족이 굉장히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는데 94년에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루안다에 이 사람이 후투족이었어요. 그래서 후투족 사람들이 이거 투치족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투치족 사람들을 막 집단 학살을 했죠. 그게 알려진 그 루안다 대학살입니다. 이때 사망자가 80만 명이 넘어요. 그냥 진짜 그냥 지나다니면서 투치족이야? 그러면 그냥 막 죽였던 거죠. 그래서 후투족의 압박을 피해서 이웃나라 우간다, 콩고 등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 투치족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본국으로 이제 다시 찾아가려고 어떤 르완다 애국 전선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르완다 대학살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나라 밖에 있던 반군들이 모여서 이 후투족을 내쫓아내요. 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후투족이 그 이후부터 계속 르완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잠깐만. 투치족이?
투치족이 지금은 네, 투치족이 르완다를 지배하고 있고, 네, 후투족이 그 르완다 대학살의 네. 그 가해자고, 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라 밖에 있던 투치족들이 힘을 모아서 네. 쳐들어와서 정권을 빼앗은 거죠. 예, 그럼 지금 투치족이 통치를 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가 이끄는 투치족 정권이 들어서자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이제 여기 우리를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후투족들이 콩고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옆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르완다의 투치족 정부가 콩고에 있는 그 도망갔던 투치족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후투족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한 거죠. 네. 공격을 한 거. 이게 바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1, 2차 콩고 내전, 콩고 전쟁의 발단입니다. 네. 이때 투치족이 여러 나라에 번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참전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9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세계대전이었죠. 그랬겠네요. 어떤 걸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후투족과 투치족의 이런 뭔가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것은 무색해지고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콩고의 동부 여기가 천연자원이 정말 많아요. 아이고 또 돈 얘기네. 네,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서 아까 참전한 9개 국가도 네. 이때 전쟁 때 막 그냥 막 판에서 밀수해서 팔고 이런 아이고.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이 거의 3경이 넘는 정도의 그래서 뭐 텅스텐, 코발트, 주석, 금 그리고 히토류까지. 그래서 이 매장된 이 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 뭐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자원을 얻기 위한 싸움인 맞아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셈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후투족이랑 투치족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랄한 식민 지배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후투족하고 투치족은 과거에 같이 살았고 후투족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부족이었고 투치족은 소와 염소를 기르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구분은 있었지만 어떻든 일이 다르니까 그냥 어울렁 잘 살았죠. 네. 그러다가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부족들이 뭉쳐서 독립운동을 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이 통치 기법을 쓴 거죠. 예. 이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끔. 그래서 부족별로 신분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투치족은 우수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투치족의 생김새는 키가 크고 이렇게 마르고 날렵한 스타일. 그리고 후투족은 약간 하관이 튀어나오고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마른 네.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생김새를 가지고 약간 우생학처럼 얘가 더 우수한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경쟁심 또는 뭐 증오 이런 거를 조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투치족이 14%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고 이 사람들을 지배 계층으로 썼어요. 그리고 후투족은 피지배 민족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갖다가 그래서 해방운동을 하면서 뭐 아까 같은 대학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계속 정권을 잡다가 말다가 했는데 사실 그동안도 벨기에는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떠나기 직전에는 후투족한테 또 힘을 실어주고 떠났어요. 원래는 투치족이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증오와 싸움이 심해진 거죠. 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커피 재배도 잘 안 되고 뭐 그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업자도 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빈곤층이 증가를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싹 텄을 때 투족이 그 당시에는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야 이거 투치족 때문이야. 투치족이 우리 노예로 다시 만들려고 해. 그러면서 후투 파워라는 게 시작되면서 이 프로파간다죠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르완다 대학살을 일으켰고 그때 그 증오의 씨앗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유 참 전쟁 소식이 이제 좀 안 들려야 되는데 여러 곳이 아직도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가자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계속 인질은 계속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참 평화로운 전 세계가 너무너무 평화로워서 국제뉴스 할 게 없어요라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네, 제가 재밌고 좋은 뉴스만 전해드리길 기대하면서 네,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